국회에 출석할 날짜를 정해 통보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선거법의 저촉수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가처분 신청 취지와 비대위 전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17일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과 밤 사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는 저녁부터 경기 남부, 충청 북부로 유입돼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250mm, 경기 남부와 전남 북부 120mm 이상, 강원 영서 남부 150mm 이상입니다. 또 서울, 인천, 강원 중남부, 전남권, 경북과 울릉도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고립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백서. 오늘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 의견과 함께 지역의 기상 상황을 문자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비 피해 상황, 인근 지역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비극적 참사를 국정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 뉴스가 논란이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이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 참사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엔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린 상황입니다. 논란이 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재민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구 작업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방문이 취소됐다가 다시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의 발언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결국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 설마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 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청취해 주변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장마전선 영향으로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발생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사태 위기경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실종자 숫자도 좀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을 보면은 사망 10명, 실종 6명, 부상 19명이었는데요. 지난 8일에 서초구와 맨홀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오전 11시에 비해 사망자가 1명도 늘었고 실종자는 1명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상자는 2명 더 증가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해 있는 인원은 1,434세대의 3,426명, 이재민 수는 570세대 723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 쪽,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충청권도 폭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에 따라서 피해가 잇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과 경북 북부의 경우에는 시간당 30mm의 이 강한 매우 강한 비가 그밖에 특보 지역에는 10mm 내외의 비가 이제 내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비는 좀 소강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전선의 특성상 언제든지 비가 또 많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충청권의 경우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좀 경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랐다는 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취자 7584님께서 전북 익산시 금마면은 오후 8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좀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비가 구름대가 아래쪽으로 남부지방 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남아있던 비구름대가 다시 북상한다고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도권에 이제 비가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충청권 포함해서 전국에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상청의 경우에는 충청 남부, 전북 북부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의 경우에 총 강수량이 250mm 이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에 비가 올지는 정체 전선이 이제 그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정체 전선이 동서를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성상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충청, 호남권 서해안에 접해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강풍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하라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구름대가 넓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지역이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도 역시 강북, 강남 지역이 서로 달랐고 강남 지역에서도 동작구 다르고 서초구 다르고 송파구 다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단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 그리고 하천홍수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 연달아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2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공직자는 알아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날 현장을 찾기도 했더니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의 침수 사망 사고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좀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들이 머무르는 주민센터, 체육관 등의 방문 계획을 잡았다가 현장 상황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동작구 사당동의 극동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 다시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이 옹벽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 등등의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서 좀 안심하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재난 대응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장관조차 없고 폭우로 인한 수해 재난 대응도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이제 전화 통화로 업무 지시를 한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컨트롤 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족한 지점이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의 경우에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거다라면서 경호처장을 경질할 사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동을 못하고 위기관리센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전반적인 재난 피해 상황을 대통령이 장악을 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큰 문제고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 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놓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는 취지의 프레임 씌우는 거는 무책임한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이제 바로 정시에 퇴근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비에 대한 어떤 예보가 있다고 해서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퇴근할 때는 그때는 다들 이제 일상적으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에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배포한 카드뉴스가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 사고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소재로 한 카드뉴스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그런 사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지하에 이제 좀 작은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고 옆에 이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글씨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써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여러모로 이제 좀 비참한 현장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가 됐던 겁니다.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사과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죠. 일단 결국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랄까요, 유감 표명이랄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당 게시물을 좀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이제 게시물을 내린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다.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사고 현장을 소재로 썼다는 걸 넘어서서 그 사진이 어떤 표현하는 내용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직후에 언론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는 거 아닐까.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느냐. 메시지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잘하는 게 능력인데 이렇게 너무 좀 섬세함 없이 전문성 없이 좀 앞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앞으로 제한하겠다.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그러한 건축법 개정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의 안전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네.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이 조항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주택은 계속 이제 건설이 되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침수 우려 구역, 뭐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거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주장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에서 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에 이제 건축주가 참여를 해서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이 된 지하 반지하의 경우에는 SH공사가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사들이고 리모델링해서 주민 공동 창고라든지 등등의 활용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여기 실제로 살아야 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대책이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가 돼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괜히 말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대책은 별로 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네. 거거든요.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상 상황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지역, 충북 괴산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변 지역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당정이 오늘 협의를 진행을 해서 정부에 이 요청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배수 펌프 등의 이런 것들을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라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더라도 기재부에서 긴급 복구 수요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요건이라는 게 먼저 피해 조사를 진행을 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뭔가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고 시군구 읍면동에서 구분해서 이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대규모 지하 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하게 설치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대목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어요. 오후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제가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임명안 제가한 이후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8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행이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려워서 이 임명 강행 방침을 세운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윤희근 청장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이 없는 후보자였는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 만드는 거 말고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경찰 역사에 지어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는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이 청문회 모범적 청문회였다. 흠결이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역량과 자질도 입증이 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를 한 것이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찬성을 했다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를 했다면 반대하는 대로 꼬투리 잡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후보자에게
덫을 놓아둔 것이고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덫을 놨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30여 명의 장관 임명 강행했다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했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똑같이 이제 뒤집어 놓고 놓으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피곤할 겁니다. 사실 매번 같은 논란이 자리만 바꿔서 이제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에 첫 특별 사면 명단에서 지금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있을 예정인데 정치인은 제외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 사면 명단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보도인데요. 정치인들은 다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법 위주로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전병헌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이건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검토를 한 내용이고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사면심사위의 심사 결과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사면이 될 것인지는 전날까지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종 명단은 10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이어서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이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모두 용서하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되고 그게 정치다.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인질로 잡아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인 어떤 얘기를 했고요. 김영우 전 의원의 경우도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이게 형 집행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사면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3개월마다 그러면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면심사위에는 위에서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다 빠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또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사면과 관련해서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느낌에는 부모님이 명절에 고향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지 아닌지가 좀 헷갈린다는 말이죠. 부모님이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가면은 서운함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정말 충정일 수도 있겠고 네. 여러모로 좀 해석이 갈릴 것 같습니다. 특사 명단 보면 알겠죠.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장관이 중국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만찬까지 포함해서 300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겼다라는 건데요.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그러니까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정국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 치포 동맹과 관련돼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말을 꺼내서 예. 이런 얘기를 박진 장관이 했고 그랬더니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도 박진 장관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상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것은 또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화이부동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현안이 깔끔하게 봉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사드 문제를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박진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외교부는 지금 3불 1한을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3불이라는 거는 이전에 이제 이전 정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국 미사일 대응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1한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사드도 한정적으로만 활용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약속했다는 건데 네. 박진 외교부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신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네. 서울 남부지법이 17일 3시에 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기자회견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처분 결과는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고립됐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앞서 제가 신림동 반지하 그다음에 이제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사망했다 이런 사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BBC에서도 방송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영화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타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소중한 기회를 이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2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만들겠다, 전수조사하겠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아직도 네. 이게 실효적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장님께서 직접 반지하를 살펴보시기도 하고 주거 형태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방문해 본 이 반지하 가운데 네. 저 현실을 직접 이제 좀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체험도 하셨어요? 네, 이제 반지하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곰팡이 냄새와 지하 냄새가 이제 심각하게 나서 이런 곳에서 사시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곳은 그 침수 피해가 난 지 2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바닥이 물이 저벅저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서 물이 자고 나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상황, 그런 지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가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반지하의 주거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곰팡이 냄새 그런 문제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습기가 진짜 바닥에서도 올라오지만 벽에서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매우 좀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특히 아이들, 이번에 이제 관악구 사고에서도 초등학교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동이 살기에는 특히나 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뭔가 결과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지하 실태를 총수가 몇 명이 사는지를 조사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부터 조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는 32만 7천 가구 정도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게 조사를 맨 처음 시작했던 2005년 당시에는
59만 가구였으니까 50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제 최근 변화가 매우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 2015년에 36만 가구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2만 가구니까 거의 많이 안 줄어들었던 게 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반지하가 착착착 줄어들었다면 지금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가장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지하가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구 수로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통계나 현황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발표된 자료가 없고 곧 발표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지난번 자료를 추계를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지하는 특히나 고시원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많아서 평균 가구 원수가 거의 2명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곱하기 2 정도를 한 인원이 사람 수 기준으로는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약 한 70만 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네네. 숫자인데요. 네네.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습니까? 반지하 자체가 네. 수도권이 많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이 가장 문제인데요. 예. 그 32만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요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인명사고가 난 곳들도 다 서울인 게 이게 반지하가 워낙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집값이 비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주거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주거 어떤 형태로든 가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지하에까지 사람이 살진 않거든요. 지하 집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하에까지 살지는 않으시는 건데 서울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도 낮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까지도 이제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주거비가 높고 예. 그리고 워낙 재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거 약자라고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한다면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고시원이나 옥탑방도 사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시원하고 옥탑방은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반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서울시 가지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은 약간 좀 경우가 다른데 서울은 고시원하고 반지하 가구 수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20만 가구씩 되거든요. 네. 고시원도 20만 가구, 반지하도 20만 가구이고 옥탑방은 뭐 5만 가구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고시원과 반지하 가구는 거의 양대축으로 이룰 만큼 둘 다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숫자를 합쳐봤거든요. 뭐 한 가구에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지만 2인이라고 친다 하면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데 좀 폭넓게 봤을 때 지옥골하고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가구 수가 인구수 기준으로는 뭐 100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원 그리고 옥탑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하는 어떻습니까? 네, 그 반지하가 이제 지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까 200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주거 유형보다도 먼저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하면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앞서 이제 곰팡이 피는 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도 내놓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전혀 실현이 안 됐습니까? 네, 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뭐 코로나를 이유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반지하 가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연간 5,000호 전국에 5,000원 가구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자체가 수십만 명인데 이게 5,000호를 공급한다라는 게 반지하만이 아니라 고시원, 반지하, 옥탑 그리고 뭐 그 여관 여인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00가구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었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악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도 있고 노인도 같이 거주하고 장애인분도 계시고 한 정말 취약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시고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예산 배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LH가 주거복지,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뭐 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연간 공급하던 공급 물량일 때도 지하에 있는 이 취약 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쉽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10만 호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 취약계층의 수는 줄지 않았는데 공공임대주택만 줄면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예. 그 관악구에서의 수해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동작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거예요. 두 가구가 다. 아, 그러면 LH에서 그 주거급여로 그 지하에 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LH에서 살도록 하진 않았지만 지하나 쪽방 고시원처럼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주거비 지원을 국가가 할 때는 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거비 지원만에 그치고 있는 거죠. 적은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 32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고시원 아니면 쪽방, 뭐 지하가 되는 거라서 이 문제를 좀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아도 열악한 주거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주거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정부가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아까 이제 총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인데 정권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런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급이 이제 앞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갈 곳이 더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해도 되는 건지에 관해서 좀 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아,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주택을 좀 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면 그때 그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은 무한정 사실 공급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지원해서 공급한다면 한 연간 20만 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공급한 적은 우리 역사상 없었고요. 제일 많이 공급할 때 13만 호에서 1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했었는데 뭐 더 많이 공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유가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예. 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반지하 거주자가 32만 가구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간 10만 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지하와 고시원의 문제를 해결 못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런 취약계층에게 배분하기보다는 뭐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갈 곳이 더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선장님 이건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앞으로 전면 신축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허가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실효성이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은 2011년, 12년에도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주택이 문제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만 20만 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찾아보니까 강남구 거주 가구가 20만 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살 집을 마련해야 이 반지하를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날씨를 예측하기 참 어렵죠. 이번 집중호우는 야행성 폭우, 게릴라성 폭우라는 특징을 보이면서 대응을 더 어렵게 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비 피해 입지 않으셨어요? 네,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이제 그냥 흔한 말로 역대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이번엔 정말로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관측일에 정말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진짜로 역대급 비가 내려서 저도 이제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안부부터 묻게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저희 동네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가 덜 와서 피해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덜 왔다라는 요 말이 요번 어떤 폭우의 가장 특징을 보여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한 곳에 그것도 아주 특정한 지역에 비를 확 한꺼번에 뿌리는 거 이러면서 훨씬 더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 앞으로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도 뭐 국지성 호우다 이런 말은 사실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 주로는 낮에 뭐 소나기 같은 게 이제 어떤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린다거나 소나기 네.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지표가 가열이 돼서 거기서 막 상승 기류가 일어나서 굉장히 좁고 높게 발달하는 어떤 그런 정란원이라고 하죠. 그런 소나기 구름에서 막 쏟아지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의 강수가 막 그렇게 집중되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주로 낮에는 그동안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밤 시간인데 굉장히 국지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8일 밤에 그때 이제 위성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마치 한반도 지도에 뭔가 이렇게 가운데 허리 벨트가 차 있는 것처럼 네네. 굉장히 좁게 이렇게 강수가 그것도 이제 그 얇은 것도 얇은 건데 이 모양이 굉장히 위도에 수평하게 나란하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 있는 뭔가 차가운 공기랑 그 남쪽에 있는 따뜻하고 덥고 습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거의 막 이렇게 양보 없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누워있는 형태로 발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 때여서 주로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누워있다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도 계속 그 지점에 걸려있는 지점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얇은 띠가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남쪽으로 그게 걸려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그 한강을 하나 사이로 두고 그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강수가 많이 걸렸죠. 이게 과거에는 집중호우라고 국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확 뿌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냥 비가 그쳤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길게 띠를 두르는 거니까 네. 계속 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리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기후변화랑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두 개의 성질이 다른 기단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맘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통상 아직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 그 남쪽에 그 덥고 습한 기단이 사실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네네. 그게 더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반도 북동쪽으로 뭔가 공기 흐름이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북쪽은 좀 차잖아요. 네. 거기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쪽에 뭔가 하나가 꽉 막혀 있는 게 있으니까 얘가 흐르지 못하고 그게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막 싸우면서 이게 정체전선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뭔가 공기 흐름이 자꾸 막히고 이런 걸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블로킹 현상이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렇게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이제 보통은 저위도에 많은데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북서태평양까지 중위도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유독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참 많이 와요. 예. 그래서 피해도 키우고 막 이러는데 그 밤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를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어려운 용어를 다 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낮 시간에 아지랑이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지표가 가열되면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폭우가 오려면 바다에서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표 육지가 이제 거기가 달궈져서 공기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 얘가 이렇게 차단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다 수증기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그게 낮 시간에는 좀 이렇게 잠잠하다가 예. 밤이 되면 그런 차단막이 없어지니까 수증기가 확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밤에는 비구름이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구름도 이제 밤에 식잖아요. 그렇죠. 식는데 위부터 식거든요. 상층부부터. 예. 그럼 걔는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고 구름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하면서 비구름 자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야행성으로 많이 내리는 건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번 달에 비를 시간대를 나눠 보니까요. 예.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 그러니까 해 떨어졌을 때 내린 비가 한 3배 정도 더 많더라고요. 요번 이제 8일 9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주에도 비가 왔었는데 네.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는 시간대에 훨씬 더 비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가발전이라는 얘기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자기들끼리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죠. 이제 비구름이 밤에. 스스로 커지는 거죠. 점점 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비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전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대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당국의 대응이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보도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뭐 수방이나 치수 예산을 2년 연속 줄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자택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건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뭐 이런 쪽에서 좀 조금 우리가 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네.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 배수 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물론 강남에 요번에 피해가 컸던 거는 강수의 양 자체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물을 빼내는 시설 이쪽이 왜 그 지대가 낮아서 계속 물이 고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06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도 그랬고 11년 계속 이렇게 예. 비 피해가 큰데 그래서 2011년에 워낙 그 큰 피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좀 저 반포천이나 이런 데로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강남역으로 고이지 않게 예. 그렇게 하는 이제 유역 분리 터널이라는 공사를 해서 물길을 좀 돌리는 그런 걸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6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30년 만에 오는 폭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유역분리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수관거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폭우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요. 네. 이 유역분리 터널이 30년 만에 오는 폭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뭐 사실 딱히 외국이랑 비교해도 크게 뭐 너무 느슨하다거나 뭐 타이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비슷한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이제 우리 변수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기존에 있는 우리 관점의 30년이란 폭우가 과연 앞으로도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는데 2년 전에 정부에서 그 장래 강수량 및 홍수량 전망이란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이제 강수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폭우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현재 100년 빈도로 설계된 댐과 하천 제방의 치수 안전도가 최대 3.7년까지 낮아진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0년에 한 번 범람하도록 설계된 이런 댐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뭐 4년마다 한 번씩 범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뭐 IPCC 보고서 이런 걸 봐도 이제 그 예전에 10년에 한 번 올 광수가 우리가 금세기 말 뭐 온도 상승을 2도로 막자 이런 얘기 해도 그래도 1.7번 늘어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오던 비가 지금 5, 6년마다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된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수 광고를 무조건 크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비에 맞춰서 하수 광고나 이런 것들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면 네. 이 정도는 피해가 발생해도 건설하는 비용을 따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뭐 100년 만에 한 번이 4, 5년 만에 한 번 반복되는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거 대책 만들기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중부지방 폭우와 달리 남부지방엔 폭염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기후변화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여름에 어떤 패턴이 깨졌다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올해 입추가 지나서 오히려 더 더워졌죠.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제주도 아까 날씨 보니까 오늘 37.5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37.5도요? 네, 더웠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이제 더 이상 뭐 장마 끝나고 일주일 반짝 더위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올여름에 막 더위 관련해서 이슈 많이 나왔던 지역이 어디죠? 더위 가뭄 뭐 이런 예, 거요? 유럽, 막 유럽 쪽이 영국 그렇죠. 막 40도 예. 올라갔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제 올 여름에는 유럽 쪽에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고 1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1년 전 여름에는 또 미국 서부부터 이제 캐나다 밴쿠버 네. 이런 쪽에 거기가 이렇게 밴쿠버면 더운 동네는 아닌데 거기가 막 100년 만에 더위가 왔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블로킹이랑 더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공기가 어딘가 하나에 딱 정체가 되면 그 다음에 한쪽 지역에 열이 계속 막 쌓인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여름은 뭔가 그 러시안 룰렛처럼 이 블로킹이 어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걸렸다면 이제 그 지역은 막 40도가 기본으로 올라가고 하는 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 대구 지역이 데프리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구를 비롯한 남부 지역이 덥기는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위도에 따른 패턴도 이제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뭐 요새는 서울이 더 덥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직접 각 우리나라 관측 지점의 그 위도와 그다음에 8월 평균 온도를 70년대와 2010년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 상관계수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70년대 이게 상관계수라는 게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건데 70년대는 뭐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굉장히 같이 움직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한 뭐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어떤 우리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아 이제 위도랑 온도가 따로 노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지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뜨거워진 지구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 워낙 온실가스 저감 줄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그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어차피 이제 지구 기후변화를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적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예를 들면 텍사스 한파 같은 경우도 텍사스가 따뜻한 지역이어서 전혀 한파에 대응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발전소 멈추고 사람 죽고 이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100년 만에 폭우가 이제는 3, 4년 만에 폭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접근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탄력성이나 이런 걸 좀 갖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후변화에 그렇죠. 대응해야 되는 네. 이런 난제를 좀 우리가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밤사이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전시 장동에 225mm, 청주시 강림면 222.5mm 등 오늘 하루에만 200mm가 넘게 내린 곳이 있고 시간당 5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는 시간당 50에서 80mm 매우 강한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총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부 8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중남부, 전남과 경북 20에서 80,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기 북부와 경남, 강원 북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4.2도, 오늘 강수량 6.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 아침 방송 출연을 위해 교통 통제 구간을 피해 평소보다 먼 거리를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차창 밖 구름 사이로 조각조각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닌가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과 함께 참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쏴, 탁탁탁탁. 기울어진 것들은 죄다 두드려 끝내 평평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듯 무섭게 내리꽂히던 폭우가 멈춘 뒤 이상스레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도 그냥 오늘 매 순간순간 참 고맙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컨대 지난 사흘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한 재난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너무 컸기에 또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피해 주민들이 떠올라 고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맙다는 감정은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200년 전 아프리카에서 쿠바로 납치된 흑인 노예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2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흑인 두개골 59가 백인 우생학자 세뮤얼 묘틴에게 생체 실험을 당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후손에게 송환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대학 박물관 측은 인종차별 역사를 청산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속죄의 의미로 흑인 유해 13구의 전시를 중단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출처불명의 인간 유해를 수천 점씩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인류학 박물관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거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미국 대학생의 행동이 고맙게 느껴졌는지
솔직히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청소 경비 노동자 시위가 시끄럽다고 학습권 침해 소송을 낸 학생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어쩌면 안도감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공감과 울림과 달리 고맙다는 감정은 그냥 이렇게 문득문득 조그만 희망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합니다. 제발 더 이상의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내일도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지역 기상 상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8784님께서 여긴 청주입니다. 무심천 가까운 곳입니다. 무섭게 물폭탄처럼 퍼붓던 비가 잠시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지역 청주 기상 상황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꽂히네요. 5537님, 김성환 평론가님, 비골 광주에서는 조금 전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한데 중부지방처럼 폭우 말고 비가 적당히 내렸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도 큰 피해를 입고 걱정이고, 또 반대로 또 가뭄이 심해서 또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지금 기상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취자 8784님, 5537님의 바람대로 적당히 천만다행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고요. 기상 상황도 저희에게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청취해 주변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기상 상황을 먼저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물폭탄을 쏟아내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은 지금 오늘 비가 소강 상태로 보였는데 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이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심천 얘기하면서 네. 문자 주셨잖아요. 네. 청주시를 흐르는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8시 2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던 이유가 홍수주의보 기준이 4m인데 청남교 기준으로 9시에 3.2m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수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9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빗줄기가 좀 가늘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에는 청주, 진천, 옥천 등의 5개 시군의
호우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7시까지 집계를 보니까 제천 배군이 219.5mm로 많이 내렸어요. 와, 저 아까 청취자분도 제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청주 강내가 174.6mm, 단양 영춘이 173mm인데요. 7시까지 집계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충청 지역에 여기저기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연립주택의 배수관이 역류해서 1층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고요. 예. 대전시 구암동의 주택에서는 새벽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베란다까지 물이 들이치기도 했었고 공장이 충북 청주에 있는데 네. 지하실이 거의 사람 키높이만큼 빗물이 찰 정도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전 지역은 아까 9시까지만 해도 시간당 30mm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날 때 물보라가 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특히 네.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면 충남 서천, 부여, 논산, 대전, 충북 보은 지역입니다. 아마 시간당 1시간 이상은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새벽까지에도 충청 지역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그 비구름이 띠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이 띠구름이 충청 지역을 집중적으로 위아래로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새벽부터는 찬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북부에도 이제 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비가 예상이 되고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12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충청, 전북, 경북 북부는 80에서 최대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남 등지에도 최대 12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강수량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짧은 네. 시간 안에 한꺼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피가 네. 지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서울 상황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절대에 계신 분들 네. 침수되지 않도록 네. 사실 이제 그 집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래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 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네. 준비하시는 거 좀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 건물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강남에 막아져 있는 건물 건물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사람 키높이만큼 물이 찼는데 내도 불구하고 차수막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딴 세상처럼 물이 그러니까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뭐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한강수의 댐들이 이제 방류량을 늘리면서 그렇죠. 한강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네. 서울시의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가 돼서 오늘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했어요. 오늘 올림픽대로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렸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경기와 서울을 오가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예. 통제 지역이 많으니까 가는 곳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를 이용하자니 갑자기 늘어난 승객들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9시까지만 확인했을 때도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가 통제 상태였는데 네. 지금 현재는 9시 45분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어제 요 시간대부터 거의 계속 통제가 됐으니까 예.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현재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양방향이 통제가 되는 곳은 반포대로 잠수기 한 곳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그 팔당댐 방류량 때문에 사실 통제 구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었는데 네. 오늘 밤에 시내도로가 19곳이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었어요. 당산나들목, 개화 육관문, 자양 신사나들목까지 시내도로 19군데가 통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행 속도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어서 출퇴근길을 굉장히 곤욕스러우셨을 텐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 때 비가 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도. 오늘 낮에는 좀 비가 안 내려서. 전 이걸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때 다시 비가 뿌리니까 이미 또 침수된 지역이 많은데 더 그러게요.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보통 이제 운전자이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지만 네. 차가 어디가 통제가 되고 있는지 그렇죠. 내비게이션 켜놓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니는데 네. 내비게이션 정보도 정확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네. 지금 운전자들이 직접 이렇게
도로 통제 상황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예. 홈페이지를 토피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통제 구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저희가 어지간하면 지하철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예. 정차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엔 다들 놀라셔서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도로 통제 구간을 이 특이사항을 좀 살펴보시려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나 도로 전광 표지판 혹은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 출근길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토피스 네, 이렇게 토피스. 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하늘이겐 수도권에서는 피해 복구하고 실종자 찾기에 지금 네.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실종자 4명 가운데 1명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지난 8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4명이 실종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명 가운데 40대 남성 1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 아래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지난 8일 밤 여기서 1.5km 발견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맨홀에 빠졌던 실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내부 수색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날 누나인 50대 여성과 함께 건물 밖을 나왔다가 폭우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성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이어서 소방구조대가 추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빌딩 주차장에 급류에 휩쓸려진 40대 남성을 찾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차가 침수됐는지 확인을 하러 나갔는데 들이치는 빗줄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제 물을 빼야 어떻게 수색을 하니까 하루 종일 배수기가 돌아갔습니다만 지하 6층까지 이 빌딩 주차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6층까지 물을 다 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소방당국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다른 순환 지역의 경우에는 잠수부를 투입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을 수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부에 또 차량들이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상가 건물에서도 50대 남성이 사라졌는데 여기도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6시간 배수를 했는데 이제 30% 물을 뺐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고 경기 남양주 마서구천에서는 어젯밤에 16살 중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1km 떨어진 돌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가끔씩 가는 영화관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이번에 침수가 됐다 그래요. 네. 거기도 지하 6층까지 침수가 됐는데 문제는 전력과 관련되는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영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피한다 어떡할까요? 예. 그게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쏟아진 폭우로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어요. 네, 시시각각 비 피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적 37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등록문화재 각 1건 등 총 40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서울 신림동의 굴참나무가 주변에 옹복과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매년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네. 여기 피해가 확인이 됐는데 송암정터 성곽이 붕괴가 돼서 지금 탐방객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묘에는요. 갈참나무와 소나무 등 나무 4그루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왕릉이 많잖아요. 예. 거기 피해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내곡동에 있는 헌릉과 인릉은 배수로와 석축 일부 구간이 유실되거나 붕괴가 됐고 헌릉 동쪽에 있는 경계 펜스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원구 태릉과 강릉에는 그 주변에 있는 참나무 2그루가 강풍에 쓰러졌고요. 고향에 있는 서울릉의 경우는 석축 일부가 유실되고 소나무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 상황 속보가 또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기상이 좀 변하고 있고 또 비가 내리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지역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강 달천, 괴산군 목도교 지점의 수위가 상승해서 충북 괴산군 충주시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이고. 충북 괴산군 충주시 지역에 호흡 경보가 발효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지만 일명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잠재워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러니까요. 리틀 빅 히어로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의 몸 피하기도 바쁜 상황인데 그렇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가장 유명해지신 분 중에 한 분이 강남역 슈퍼맨인데요. 이 쓰레기 침수된 강남역 인근에 맨손으로 배수관 덮개를 열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 고마운 마음을 느꼈었는데 강남에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의정부의 한 도로에 한 남성이 배수로를 뚫어서 주변 상인을 안심시켜준 내용이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운동을 하고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집 앞에 물바다가 된 상황이었대요. 1시간이 안 된 상황이 근처 상가까지 물에 다 잠긴 상황이었는데 의정부 용현동의 도로가 흙탕물로 완전히 둘러싸인 사진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500m가 넘는데 배수로가 막히니까 30분 만에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남성이 저벅저벅 나타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배수로에 쓰레기를 막 뽑은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담아야 되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옆에 이렇게 갖다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10분이 안 돼서 그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배수로를 뚫어주신 덕분에 그 주변 상가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뻔했었는데 이분이 물이 막히면 뚫고 이걸 반복하다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강남 영웅 아저씨를 보고 감동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멋진 아저씨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걸 본 누리꾼들이 덕분에 시민들의 피해가 덜했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에 살만하다. 그리고 제가 본 댓글 중에 재밌는 건 왜 다 영웅들은 말없이 자리를 떠나는가. 그러니까 영웅이죠. 그렇죠. 예. 그걸 자랑하면 사실 영웅이라는 얘기를 못 듣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몸에 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배수로 관리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배수로 말씀하셨지만 원래 장마 기간 앞두고 배수로 청소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쓰레기가 이렇게 배수관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소식이 사실은 영웅들이 뚫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그럼요. 사실은 했었어야 될 일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또 제가 말씀하시는데 배수로하고 또 맨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맨홀은 이게 뚜껑이 있는 역류되면 이거 네. 튀어오르기도 하고 거기에 그렇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맨홀 주변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직접 몸을 던져서 차에 있는 시민을 저도 장면 봤는데요. 깜짝 수영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또 한두 분이 아니었다는 게 좀 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8일 오후 11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여기 사신 주민분이 동막천이 범람을 하니까 차가 괜찮나 해서 나가셔가지고 이동 주차를 하려고 차에 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갇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편찮으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폐암 수술을 해서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몸에 차고 다니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니까 차 안에 갇히게 됐고 시동은 꺼지고 수압 때문에 문은 안 열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평소에 숨 쉬는 것도 편치 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그 고기 3통장인 이강만 통장님하고 지인이 급류를 뚫고 오셔서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걸 불어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가 떠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문을 열어서 이분을 구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이웃 간에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구에 여성 운전자가 고립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다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도로에 고립된 운전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구조해주고 난 다음에 안전한 곳에 옮겨주고 그냥 말없이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인 표세준 씨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더니 네. 여성분이 차 트렁크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반대편에서 남편분이 뭐라도 꼭 잡고 있어 라고 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보면서 참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사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훈훈한 소식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이 폭우를 틈타서 일부 숙박업소가 숙박비를 올려받았다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강남 모텔 숙박 가격이란 글이 올라왔는데 요즘 앱으로 이제 예약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진을 보니까 네. 이제 다들 집에 가실 수가 없으니까 강남역이나 역상역 그거에 숙박업소가 뭐 자리가 없었을 텐데 남아있는 방 가격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찍힌 이제 앱을 캡처해서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요. 보통 역삼역 부근에는 오전 그러니까 비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 한 예. 9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강남역 부근도 11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그날 찍힌 금액은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상황에 과도하게 이제 숙박비를 올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원에 물어보니까 평소보다 돈을 많이 올려받았다고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에 많은 사람을 좀 분노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뭐 4성급 호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모텔이 모텔. 네. 이럴 때 조금 더 이렇게 숙박비를 올려받지 않고 거기 힘드신 분들 이렇게 좀 너그럽게 그렇죠. 그랬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좋지 분들이 찾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예. 아쉬움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어요. 네. 15만 명을 넘었네요.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숫자도 확진자 숫자지만 위중증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석 달 만에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게 우려가 커지고요. 예.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가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그 3주 연속 1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넉 달 만에 지금 15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후 9시까지도 13만 1,518명이 확진됐으니까 어제보다는 14,846명이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만 네. 전국의 이동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의 지난주 이동량이 500만 건이 넘게 증가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확산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가 402명, 사망자가 50명인데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고 특히나 사망자 3명 중에 1명이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동선을 좀 구분하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요양병원을 다 휠체어를 많이 타시니까 이게 칸막이를 두거나 턱을 두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표적 방역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위험시설이나 위험군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좀 방역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15만 명 넘어섰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정점에 이르는 확진자 수 예측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지난달에 18일에는 8월 중순에 한 28만 명 그러다가 이제 조금 확산세가 좀 줄어드니까 좀 20만 줄였잖아요. 명 20만 정도? 명 네. 그리고 20만 명 이내라고 이달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쩌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했었던 것처럼 28만 명, 뭐 네.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 집단 감염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여수에서 확진자가 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싸이 흠뻑쇼 관람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면 거기 갔다 와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에 여수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확진된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된 사례는 66명인데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흠뻑쇼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가 적게 되고 그러면 비말을 차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거 행사 참석한 분들 다 검사받으라고 이렇게 네, 했다면서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수해를 입은 상황이어가지고 공연이 코앞인데 수해를 그러네요. 입은 상황에서 그러네요. 지금 이 공연을 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 취소하면 그 수수료가 꽤 크던데 위약금을 물고라도 취소하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2015년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가 네. 죽은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아마 현재까지는 포획이나 뭐 이런 흔적이 없는 걸로 봤을 때 1, 2주 정도 사망 원인을 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 6월에 포획이 돼서 중문단지에는 퍼시픽랜드에 넘겨졌잖아요. 4년 동안 맞아요. 수족관 생활을 했고 2015년에 방류가 된 상황인데요. 보통은 한 40살까지 산대요. 남방 큰 돌고래가. 네. 근데 지금 태산이 나이는 27살로 추정을 하니까 생각보다는 길게 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등지름이라가 사람의 지문처럼 이렇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지름이 모양을 보고 네, 알게 어떤 되는 돌고래인지 알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태산이라고 하면 태산이 등지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위성 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태산이랑 같이 방류됐던 게 복순이었는데요. 복순이는 예. 아직까지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복순이 옆에 아기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태산이 애기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네. 자연 방사가 돼서 생활을 오래 했었고 사실 쇼할 때도 적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태산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쓴 거 보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좀 다른 돌고래, 방류한 돌고래가 4마리 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주 앞바다에서. 산파리, 춘삼이, 복순이. 예. 네,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방류 준비 중인 돌고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원인 파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를 지금 가돌이에 이동을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류가 너무 적응 훈련 시키느라고. 예, 예. 성급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굉장히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 친화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류를 할 거면 사람하고 접촉을 계속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그렇게 적응하길 거부했다고 하던데. 네. 참.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적응하는 게 더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무사히 잘 살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기업의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어제자로 그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중에 5번째 도서관인 아트 라이브러리가 이태원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디자인, 트래블 그리고 뮤직, 쿠킹 이렇게 4개의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 쪽은 좀 늘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그 정태영 부회장도 아트 영역도 오랫동안 그 라이브러리 후보에 있었지만 너무 그 영역이 넓고 방대해서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야 오픈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아직
어제 오픈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현대카드가요. 라이브러리뿐만이 아니라 유독 문화 마케팅 전략을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라이브러리보다는 2007년에 시작했던 슈퍼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뭐 비욘세,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그런 뭐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의 내한 콘서트를 이제 주최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 뭐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는데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그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네, 정 부회장이 인기는 있지만 아직 너무 젊고 앨범도 몇 장 없어서 아직은 울림이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그게 네티즌들한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 해에는 누구를 모셔오려고 하길래 브루노 마스를 거절을 했어?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 해에 폴 맥카트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거절할 만하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현대카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주었던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카드가 세계 정상급 뮤지션 내한 공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라이브러리나 콘서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진행자님도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카드의 문화 마케팅은 알고 있지만 가보진 못했어요. 광고만 봤어요. 들어는 보셨죠. 봤죠. 실제로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카드를 더 발급을 한다거나 막 이제 이랬던 사례들도 저한테도 있는데요. 경험이. 그것 때문에 사실 현대카드가 많이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 마케팅으로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태영 부회장이 있었죠. 정 부회장이 2003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는데요. 당시 현대카드는 시장 점유율이 1.7% 수준으로 거의 업계 꼴찌였다고 해요. 그런데 8년 만에 2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15년 만에 8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화 마케팅이 현대카드 점유율이나 수익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카드사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이러한 문화 마케팅이 그 브랜드 이미지 고취에 한몫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정 부회장이 문화 마케팅에 대해서 유독 그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문화 마케팅은 기업이 문화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문화를 소유하거나 돕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한 문장에서 그의 철학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자세와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영 부회장이 굉장히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도 많고 멋진 분이라는 얘기 제가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멋진 말을 하는 거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도움을 받는 역할과 주는 역할. 문화예술을 위에 두느냐 아래에 두느냐 그런 차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누가 우위냐라는 것보다도 주체성을 누가 갖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도움을 받는 거면 도움을 받아서 그 역할을 기업이 주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면 기업은 보통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예술가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거의 이제 자금을 대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말해서 전면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는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은 후자 쪽,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를 후원했다, 어떤 전시를 후원했다 이렇게 이름만 올리는 거에서 좀 그쳤던 게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 현대카드의 행보가 저는 좀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기업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 그 일종의 문화 후원인 메세나 활동과 문화 마케팅 전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시작점에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세나 활동하고 문화 마케팅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메세나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메세나 활동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선이나 박애를 기반으로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가 되죠. 근데 문화 마케팅은 아무래도 성과를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메세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예술가들을 네. 활발히 지원했던 정치가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어쨌든 이런 메세나 사례로 가장 유명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딘지 아실까요? 역사 속의 기업요? 네. 아니 이렇게 딱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사실 기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나면 딱 아실 텐데 제가 네. 힌트를 좀 드릴게요. 르네상스, 피렌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메디치 가문 네네네.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뭐 피렌체에 있는 거 유명한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메디치 가문이 맞아요, 만들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이게 근데 제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헷갈려서 그쵸?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귀족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메디치를 귀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고리 대금업자로 출발한 상인 계급입니다. 귀족은 아니었다. 귀족은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 나중에 귀족 그런데 고위직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교황도 3명 배출하고 왕비도 2명 배출하고 나중에는 국부라는 칭호까지 얻기도 예. 했을 만큼 예. 사실은 귀족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이상의 위상을 갖기는 했죠. 근데 태생으로는 귀족은 아니고 상인 계급인데요. 이 기업이요, 사실은 그 고리대금업자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성장을 해서 은행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은행업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어떤 귀족 가문으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은행업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그 전설적인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건물들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 그리하여 이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꽃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남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후원했던 예술가들도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유명한 사람 누구야 했을 때 떠오르는 뭐 가장 레오나르도 대표적인 다빈치. 게 2명 있죠. 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작가들도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뭐 갈릴레오라던가 아니면 국부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라던가 네. 이런 뭐 철학가들도 같이 후원을 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건물 이탈리아에 있는 뭐 두오모 대성당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짓게 되었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네. 기업적으로는 망하고 네. 그럼 문화예술 후원 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못한 거예요? 일종의 마케팅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식으로는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나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요, 고리대금업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은행업으로서 그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게 시작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이 메디치 가문 중에서 지오반니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은행을 성공적으로 키우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분이 그 강조했던 것들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네. 그 교황이 폐위가 돼서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은행에는 되게 손해인데 그거를 후원을 해준 거예요. 돈을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시민들이 되게 이 메디치 은행은 굉장히 신용이 있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그 이미지가 되겠네. 좋아집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문화예술 후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오반니가 죽을 때 유언으로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해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오반니의 아들 코시모라는, 그러니까 2세인 거죠. 일종의 예. 뭐 재벌 2세 같은 느낌인 건데, 코시모가 이어받아서 경영을 할 때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 행보가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었는데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2세, 3세, 4세 이렇게 거치면서 메디치라는 가문은
대표적인 은행으로 자리 잡을수록 학문과 예술에 엄청난 후원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파산했잖아요. 결국에는 100년 뒤에 파산하기 직전까지 꾸준히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후원했던 예술가가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아시죠? 이제 뭐 역사책에 부분 뭐 읽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들이 그래서 파산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방만한 경영을 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오반니의 증손자,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니까 4세 정도 되겠죠. 4세 정도 되는 로렌초 드 메디치 때에 실제로 이 은행업이 황금기를 맞았는데요. 황금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때가 딱 지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4세들의 경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수성가했던 1세대, 2세대와는 그 마음가짐이라던가 절실함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가 3세인데 지금 어떡하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4세까지 간 것은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때 유럽 전역에 16개의 지점이나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그 로렌초가 사실은 문화예술 후원은 계속했지만 재무제표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472년에 런던 지점이 문을 닫는 것을 필두로 그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1492년에는 완전하게 파산을 하게 됩니다. 줄도산을 한 거죠. 사실 이 파산의 이유가 문화예술 후원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좀 경영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때 파산을 하고 나서 2년 뒤인 1494년에는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 밖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추방을 당해요? 네. 왜 추방을 당해요? 사실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그 메디치가 르네상스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는 다른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신이 중심이 되는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결국 거의 끝나가면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혼란기의 시대인데요. 당시에는 신을 부정하면 감옥에 가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가 후원했던 갈릴레이도 지구는 돈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실제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을 후원한다던가 혹은 원래 상인 계급이었다 그랬잖아요. 상인 계급이 잘하니까 기존 귀족들한테는 어때 보였겠어요? 뭐 안 입고 보였겠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겠죠. 맞아요. 그들의 견제를 받아서 귀족의 음모나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그 교황청의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번 추방을 당했었는데요. 근데 또 여러 번 다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으로 귀환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고도 정치적 권력도 잃었으니까 추방을 당한 건데 결국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로 돌아올 때마다 금이 환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반겼고. 근데 그 아까 도서관을 처음 지었다는 2세대의 코시모 있잖아요. 아들뻘인.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집안이 쫓겨나더라도 우리가 후원한 예술 작품과 건축물은 계속 남아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코시모 때는 추방을 당한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언젠가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코시모 때부터 시작된 열정적인 문화예술의 후원 덕분에 사실 메디치 가문은 그 기업으로서는 100년 만에 파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 최고의 명문 가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앞서 메세나 활동하고 문화 마케팅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메디치 가문은 메세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사실 메세나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문화 마케팅은 전략적 마케팅으로 이제 성과를 내려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꼭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메세나 활동이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실 그 마케팅 활동을 더 지원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시작으로는
저는 메디치는 메세나였고 현대카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과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 두 기업 혹은 가문의 행태 혹은 사회적 역할이 꽤나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네, 대신에 접근, 어렵고. 처음에 시작했던 동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서로 다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네. 메세나를 하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제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 지원액의 60%의 세액을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 덕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6년 뒤에는 그 3배 정도로 그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영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예술 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을 1만 썼는데 예. 지원은 2를 받으니까 효과가 2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내가 쓴 돈의 2배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런 거에 지원을 해서 이 후원금도 영국의 후원금도 10년 만에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한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데요. 그 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더 뭐 메세나 활동이나 문화 마케팅에 적극적이겠어요? 네, 실제로 적극적이고요. 근데 비단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예. 문화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그 전통적인 경험의 차이가 누적된 경험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실제로 한국과 비교를 하지 않고 미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자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된 나라인데 네네. 문화예술의 전통에 있어서는 좀 역사가 짧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보다는 유럽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그 자신의 행위가 메세나보다는 스폰서십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조세 제도상 스폰서십은 100% 세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선적으로 기부했던 기부금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세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어차피 예. 기왕 돈을 쓸 거면 예. 내가 혜택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마케팅이나 이런 뭐 세금 혜택의 목적이 있다고 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이들을 움직이게 한 동인이 꼭 사회적 책임이어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 공헌적인 이제 효용이 있어서 뭐 메세나든 문화 마케팅이든 혹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든 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경계가 사실은 이렇게 딱 네, 갈라가지고 맞아요. 이건 이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네, 않잖아요. 다 뭐 기업의 이제 영리적 활동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 그게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네. 그 도움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 메디치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지금 네. 이제 어떤 문화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눴지만 요즘 최근 사례 한두 개 정도 더 소개시켜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문화예술 이 지원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특별한 사례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예.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예. 페이스북이 2018년에서 9년 사이에 재미있는 고용 정책을 하나 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순수미술 작가 한 명을 고용한 건데요. 예. 고용 조건이 이렇습니다. 사옥 내에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당연히 고용이니까 일반 직원처럼 꼬박꼬박 월급도 주고요. 근데 보통 공간을 지원받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뽑히기가 힘든데 공간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만 마음껏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흥미로운 조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페이스북의 이 예술가 고용의 목적은 지원 활동은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메세나나 문화 마케팅도 아닌데 이들은 이 예술가를 고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작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메세나 활동이 마케팅 전략이랑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접근은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듯이 이러한 마케팅뿐 아니라 고용 정책조차도 네. 결국에는 예술가에게
그 월급을 주고 그들이 생활을 더 하고 마음껏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세나든 마케팅 전략이든 고용 전략이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사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예술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네, 맞아요. 이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업의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 듣다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현대판 메디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도 갖게 되고 봅니다. 네, 저도요.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밤도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8년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자주 붙는 수식어는 힐링 영화입니다. 주인공 혜원이 농사일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매일 밥을 해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데요. 아마도 도시 생활자일수록 영화 속 혜원의 일상에 마음을 놓게 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혜원은 말합니다. 제야 말이 맞다.